아무것도 아닌 방송 아방 오늘 6번째 도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노승혜고요. 오늘도 귀한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그리고 전혜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입니다. 제가 유영하 교수님과 함께 정치 방송을 오래 하다가 오랜만에 정책 방송을 하려니까 가슴이 떨리는데 네. 이재명 정부의 핵심이 또 K컬처 아니겠습니까? 아, 여러 가지 그렇죠. 재미있는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소문을 듣고 오셨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게 참 솔직하다. 그래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 말 하지 않도록 그런 준비는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그러시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저희의 컨셉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거나 다 되는 그런 반전이 있는 방송이거든요. 아무나 들어도 재밌는 방송.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다 되기 때문에 네. 우리 부원장이 하시고 싶은 말씀 오늘 마음껏 펼쳐놓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원장님이시니까 예. 부담감을 느끼시고 팩트에 근거해서 하시려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예. 저는 반대로 그냥 네.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죠?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어쨌든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평론가님은 한 식구입니다. 지금 몇 주 동안 뵀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굉장히 반가운데요. 네, 오늘도 또 우리 K컬처에 대해서 정책에 관한 이야기들 또 많이 또 풀어놔 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는 또 이런저런 또 정부의 일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또 12구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또 맞이하는 주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정상외교 슈퍼위크이기도 합니다. 지금 에이펙이 이번 주에 개최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아세안 정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말레이시아에 지금 가 계시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점심 드시고 계시겠죠. 오늘도 정상회담이 3가지나 되더라고요. 보니까 캄보디아 정상회담 그리고 3 아세안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 정상회담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오늘 돌아오신다고 하는데 또 바쁜 일정 가운데 좀 체력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것부터 조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12구 이태원 참사. 주말 동안 이곳저곳에서 또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요. 사실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 정부와 또 유가족이 함께 이렇게 추모 행사를 했다면서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제대로 대처를 안 했었죠. 네. 최근에 정부 합동감사 결과가 발표된 걸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실 경비하느라고 단 한 명의 경비력도 배치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슬픈 소식 이제 그만 듣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제대로 진상을 파헤쳐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참사에 사망하신 159분 중에 외국인들도 40분 계시거든요. 네, 이제 관광객이죠. 네. 노르웨이에서 온 분들, 일하는 유족들도 꼭 이거 진실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볼 주제하고 이태원 참사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이 사실 세월호, 수학여행, 이태원 참사 축제, 지역 축제의 성격이 있었거든요. 할로윈 축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축제나 학생들의 관광 이런 거 할 때도 안전도 같이 좀 많이 돌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한 방송하는 게 방송 중에 전 제일 힘듭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이게 저도 이제 방송을 오래 하면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이태원 참사 터지고 그 다음날인가요? 새벽 방송을 하는데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울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KBS 라디오 방송을 하고 더군다나 그 프로그램은 김태훈의 프리레이 하는 팝송 방송인데 제가 어제 이태원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몇 명의 젊은이가 사망했다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막 방송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KBS에서 보니까 진행자도 고개 숙이고 있고 PD하고 엔지니어 하는 분들도 눈물이 막 글썽글썽한 거고 그리고 위에서도 왜 방송사고는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쵸. 정말 너무 마음 아프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참고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 없어졌습니다. 근데 어쨌건 많은 국민들이 이 참사를 볼 때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 나의 가족의 일일 수도 생각했기 때문에 전 이거 꼭 밝혀져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원장님의 눈물이 또 지금 이렇게 희생자분들의 또 가족과 또 희생자들의 눈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 우리 외국인 말씀해 주셔서 네.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픈데 사실 뭐 캐대언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방문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K 뭐 드라마, K 뭐 영화 그리고 K-팝 때문에 정말 많은 외국인 학생들 젊은이들이 한국을 정말 오고 싶어 했고 특히 아까 이란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유학생들이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이란 같은 경우는 여성들에 대한 그런 차별과 억압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K 컨텐츠 보면 그래도 여성들이 굉장히 주체적으로 특히 K-팝도 뭐 걸그룹 멤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왔는데 대통령실 경비한다고 경찰이 거의 다 몰려가고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마약 수사한다고 네. 경찰이 또 거기 다 가는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억울했던 부분이 또 뭐냐면 왜 이태원 축제에 그러니까 놀러 가서 좀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왜 의미 부여해야 되느냐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일부 이제 그런 행태들을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분리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축제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축제를 단순히 어떤 엔터테인먼트, 유흥, 여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축제는 사실은 그 뭐 유럽의 여러 가지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노동한 사람들이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11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젊은이들이 즐길 만한 축제가 사실상 특히 도심에는 없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헬로윈 축제가 우리 건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축제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청춘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또 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특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외국인 방문객들에 대한 인식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축제 현장을 안 모신 분들이 꼭 좀 이런 그 착오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축제가 열리면 거기에 뭐 몇 시간이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분들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흐름에 따라 가지고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태원 축제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몇 시간 동안 있던 분들이 아니고 잠깐 네. 거기 들려줬고 또 이태원 헬로윈 축제가 아니더라도 이태원 방문했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마치 이태원 축제의 어떤 소비적인 그런 축제에 방문했다가 뭐 목숨을 잃은 건데 그걸 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냐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거를 특정 정당이 네. 언론 플레이로 아직도 지금 프레임을 씌고 있고 또 그 관련 단체들이 여전히 공격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바로잡아야 돼. 축제 인식부터 네. 또 그 당시의 어떤 이태원 축제 현장 그리고 적절하게 대비를 했어야 될 경찰력이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해. 그걸 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것 자체가 이미 참사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귀감이 될 네. 그런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진짜 묵고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축제를 바라보는 좀 우리의 시선에 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추모사에서 김인석 국무총리가 또 이렇게 전달했죠. 진상규명 그리고 또 책임자 처벌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 꼭 좀 조사가 좀 확실하게 들어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님, 정치인들이 정말 콧물이 떨어지도록 우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 그런 모습 보기 쉽지 않죠. 제가 이제 지난번 총선 때 비례후보 출마해서 네. 민주당, 뭐 진보당, 기본소득당, 시민사회 다 이제 선발된 비례후보들이 첫 주말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시민들을 그 추모 관련해서 이제 뵀어요. 근데 사실 정치에 뛰어든 사람들이 별별 일 다 겪어보잖아요. 저희도. 근데 그 추모 가족들하고 동그랗게 앉아 있는데 전원이 전직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 후보들 다 그냥 그분들을 보는 순간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의 손을 잡는 순간 정말 눈물, 콧물이 막 다 떨어지고 저희가 닦을 생각도 못했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태원 참사, 세월 참사 유가족 모셔서 고개 숙여서
사실 이재명 정부 때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과했잖아요. 국가에서 그쵸. 이런 부분을 못한 것에 사과한다. 전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그렇게 위로와 또 아픔을 함께 감당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정상외교 슈퍼위크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파이팅 한번 좀 넣어드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파이팅 하라면 힘내라는 건데 아니 그냥 저는 건강관리 잘하세요. 네. 사실 너무 중요한 안건이 있잖아요. 이제 관세 협상도 좀 남아있고. 저는 근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뒤에 많은 국민들이 딱 서 있다. 왜냐하면 제가 산자위 국감을 보고 되게 좀 속상했던 게 뭐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산자부 장관 불러놓고서 협상 전략이 뭐냐고 계속 물으니까 장관이 아니 협상 전략을 다 까는 거야. 협상 전략을 까는 그러면서 대답을 이제 장관이 지금 협상 중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뭐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계속 지금 뭐 없는 거 아니에요? 협상 전략 없는 거에서 내가 아니 이거는 의원들이 너무 좀 무식한 질문을 한다. 질문 수준이 너무 열받아서 네. CNN에서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할 때 그 CNN 질문하는 사람이 오직하면 트럼프식 갈취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대통령 뭐 이렇게 웃으면서 여유 있게 넘어가잖아요. 다만 오늘 이제 블룸버그 통신의 인터뷰 보면은 대통령이 잘 될 거예요. 뭐 에이펙 때 만나가지고 할까 이런 말 하지 않거든요. 뭐라 그러냐. 대미 투자금이 주요 쟁점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협상에서는 등 떠밀리고 서두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좀 배짱을 갖고 밀당을 하려면 여론이 대통령님을 떠받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국민의원들이 뭐 중국이 어쩌고 이상한 말을 하고 정부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놀부심보로 잘 안 된다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고요. 적어도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맞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네. 돼줘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파이팅을 보내드린 것도 역시나 빨리 이거를 결정을 내주세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잘 버텨주세요라는 의미였다는 거. 대통령님 파이팅입니다. 사실 지금 뭐 에이펙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주관이고 네. 31일부터 이제 일을 하는데 자꾸 이제 언론에서 어떻게 이제 보도를 하냐면 에이펙 기간에 뭔가 한미 협상이 이제 완결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하도 그렇게 플레이를 하니까 오늘 이제 관계자께서 밝혀졌잖아요. 우리는 급할 게 아닐 없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 윤석열 정권 때 뭐 되지도 않았는데 체코 원전에 관련돼가지고 먼저 발표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원유가 있는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먼저 얘기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협상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네. 먼저 자기의 욕심, 사심을 먼저 보이게 되면 협상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면 에이펙 기간 안에 한미 협상을 하겠다라고 만약에 그거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면 결국 그거를 미국에서 얼마나 이용을 하겠어요. 그렇죠. 네. 당연히 협상 전략 있냐고 묻는 것도 그렇지만 언론에서 자꾸 뭐 에이펙 기간 안에 한미 협상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그 바람직하지 않다. 에이펙에 상관없이 한미 협상은 계속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스타일은 판을 흔들어 놓은 다음에 먼저 쫄리게 만들어요. 쫄리게 만들어서 먼저 이제 뭔가 이제 내놓도록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일기 때 많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최대한 에이펙과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협상 협상 전략 묻지 마시고 예, 그 트럼프 전략이 지금 휘말리게 압박하지 마시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에이펙은 미국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요. 사실 회원국 간의 그런 무역 투자와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하는 거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아세안에 가신 거잖아요. 네. 왜 아세안은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성과가 큰 곳이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언론도 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위상락 안보실장님이 샌드위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샌드위치로 계속 식사를 때워가며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신다. 제가 위상락 안보실장과 같은 캠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우스갯소리 조금 섞자면 재미를 위해서 이제 연세도 좀 있으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는데 저는 이제 작은 당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수석 대변인 했으니까 위성환 시장님한테 전화해서 빨리 나와가지고 이거 피켓 들고 있으시라고 막 그러고 피켓 들고 길거리에 있을 때 아직 똑바로 드세요 시장님 막 그렇게 얘기도 할 때 되게 소탈하게 열심히 하신 분인데
위선호 안보실장이 말이 굉장히 지금 절제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안보 분야에서는 공통의 문구들까지 다 양해가 다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 정상간에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러나 관세 분야는 아직까지 공통 문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언론이 에이펙 때 안 넣으면 실패 이렇게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이에요. 맞아요. 아니 이게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안 되면 좀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 거지 서둘러 했다가 이게 3,500억 달러 500조 원? 미국에서는 지금 현금 투자 이게 네. 장난입니까? 그래서 좀 언론도 좀 진중할 필요가 있고 우리도 에이펙 때 뭐가 되겠지 이렇게 호들갑을 떨 때는 아니다. 맞아요. 우리도 샌드위치 네. 먹으면서 조금 인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식 시장이 지금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 때문에 지금 에이펙 기간 안에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에이펙 기간 안에 결과가 없으면 지금 주식 떨어뜨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지 마세요. 그 협상은 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가 가지고 장난치시면 곤란합니다. 예. 자, 우리 좀 편안한 마음으로 또 에이펙도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즐겨요, 전 즐겨요. 국민이 네, 전 국민이 응원하면서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외국인 분들이 지금 황리단길에 엄청 많이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역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외국인들이 지금 거기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평일에도 그렇고 이번 주말에도 굉장히 외국인들이 반반이었대요.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반반이어가지고 여기가 한국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곳에 이제 상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외국인이 많이 왔던 건 처음이라고. 어쨌든 지금 성공적으로 분위기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대통령님들이 외신하고 인터뷰하면서 음식 먹는 거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경주빵 먹었잖아요. 아니 왜 먹었겠어요? 경주빵 왜 먹었겠냐고요. 에이펙 성공시키고 싶고 맞아요. 경주에 오시면 이거 꼭 드셔보셔라.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거 없으면 경주빵이라도 좀 먹어라. 시범빵과 함께. 네, 경주빵.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한국 홍보하려고 한복 입고 오니까 본인들은 뭐 상복 입고 온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망하자는 겁니까? 경주는 지금 남의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펙 성공해야 됩니다. 에이펙 성공하는 것이 국익과 외교 안보에 다 도움이 됩니다. 네. 딴지만 좀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함께 축제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오늘의 토크 주제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3주 연속 저희가 계속해서 좀 K에 빠지다 해서 드라마 이야기, 영화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또 축제와 관련해서 K 축제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매콤하고 달큰한 냄새가 축제장에 퍼집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고추장 떡볶이부터 지역 특산물을 담은 떡볶이,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로제 떡볶이까지 방문객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장류와 발효라는 순창군에서 미뤄왔던 기존 소재는 잠시 내려두고 친숙한 떡볶이를 주제로 작은 축제가 열린 겁니다. 올해 전북 지역에서 열린 지역 축제는 모두 87개로 5년 전보다 74% 수준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방문객 중 외부 방문객 비율은 오히려 5.9%포인트가량 줄었고 관광 소비액도 2.7% 느는 데 그쳐 1인당 7, 8천 원 쓰고 가는 수준입니다. 지자체 인구만큼이나 많은 10만 명의 방문객들이 몰렸던 경북 김천의 김밥축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천시 하면 연상되는 것이 김밥 프랜차이즈 이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재치 있게 역이용한 기획이 SNS 등을 중심으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지역 특산물과 결부시키는 상투적인 축제를 벗어난 가성비 기획에 순창 등 타 지자체들의 시도도 함께 주목받고 있지만 화제성에서는 사실 크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외면받는 지역 축제에 새로운 모델이 제시될 수 있을지 벤치마킹은 물론이지만 답습에 그치지 않을 깊은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긴 여름이 이제 지나고 축제의 계절 그리고 공연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사실 저 영상관은 이제 2023년까지 집계가 된 거지만은 2025년이죠 지금. 와, 캐대언 열풍 이후에 2025년 여름에 지금 보니까는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만 해도 136만 명 역대 최고치고요. 올해 한 2천만 명까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지금 예상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관광객,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국인 국민분들 또 이렇게 축제를 즐기는 이러한 시즌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논란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죠. 뭐 바가지 논란, 그리고 뭐 부실 논란, 동물 학대 논란 이런 것들을 조금 다뤄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두 분을 저희가 모셨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K축제에 대해서 평론 많이 해주셨죠, 우리 평론가님. 저는 뭐 한동안 그 축제에 관련돼가지고, 지역을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은 거를 느꼈고, 네. 뭐 평창 동계올림픽까지는 아니지만, 산천어 축제 현장까지도 가면서 이제, 그런 것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우리 부원장님도 보니까는 또 K컬처와 함께 역할을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K컬처 관광올림픽 대회 협력 총괄을 지내셨고요. 21대 대선 선대위 정책총괄본부 부본부장으로 또 활동하시면서 여기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K컬처 콘텐츠, 관광, 체육 등 공약을 만들어온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특별 보좌역으로서 이 문화체육관광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5년간의 네. 관광, 컬처 관련된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들어갔었다라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그럼 공격 여기로 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제 제 스스로 나는 이제 거의 머슴이다, 머슴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장을 뛰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평론가님하고 오늘 좀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와, 우리 부원장님이 또 많은 내용들을 오늘 풀어주실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최근에 있었던 아직도 이게 이어지네요. 이 BTS 공연과 함께 꼭 이 숙박업소의 이 가격 올리기 전쟁이 아직도 끊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10월 달에 인천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BTS 진님의. 그런데 원래대로라면은 평소에 5만 원짜리 숙소가 이제 107만 원까지 다다르면서 한 20배 올리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와,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전히 뭐 7만 원 해삼을 파는 데가 있고 3,000원 어묵, 그리고 뭐 충청도 축제에서는 국물과 면, 뭐 단무지 이렇게 주면서 이제 8,000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바가지 논란 뭐 이거 언제까지 좀 계속되는 건가요? 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가지 요금,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가성비가 안 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사실은 이제 축제 현장에 가면은 그 상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그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한 게 아니고 그 대리로 운영을 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축제에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그 지자체에서 축제를 하는 게 결국에는 기관장들이 자신들의 이제 치적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치적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치적을 세우는데 그 치적의 그 성공 평가 기준이 뭐냐? 결국에는 이제 군중 효과죠. 그러니까 군중 효과라는 게 몇만을 동원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엔 뭐 100만 돌파 정도 해야 뭔가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축제, 그러면은 그 예를 들면 축제 부스들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대행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명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행을 해주는데 그 대행사에게 자리값을 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을 하는 거죠. 내가 몇만 모아올 수 있다. 또 그런 경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윈윈을 한다는 명분이죠.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모객이 가능한 거고, 그 전례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업자가 부스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뭐 떡볶이 부스라든지 여기 말씀하시는 뭐 그런 어묵이라든지 뭐 어떤 불고기라든지 파전이라든지 그걸 파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상인들한테 웃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중인 것이기 때문에 돈을 이제 더 많이 내니까 그거를 이제 벌충을 메우려면 음식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고, 음식 가격은 높고 내용물은 부실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가면 결국에는 축제가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지자체의 어떤 이해관계, 그리고 업자들과의 어떤 상호 커넥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바가지 요금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구조가 있다라고 이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이제 하청에 하청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자체에서 어떤 제재나 관리가 좀 들어갈 수는 없는 걸까요? 아무리 하청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뭐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지자체에서 벌이는 축제라는 것 자체가 저는 제2의 선거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즘에 이제 트렌드 아닌 트렌드가 뭐냐면 그러니까 소규모로 찢어가지고 예산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대규모 축제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도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축제하냐면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무슨 음악회 축제, 네. 무슨 갑자기 무용제 축제 이런 거래요. 근데 저런 그 사람들이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축제를 벌입니다. 근데 포스터를 붙이지도 않고 홍보를 하지도 않아요. 그냥 동네 자그맣게, 그러니까 심지어는 바로 전날 그 뭐 포스터 같은 안내판을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축제야? 많은 시민들이 그걸 미리미리 알아야 인지를 하고 참여를 하잖아요. 그 되게 이제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약간 좀 냄새가 나는 그런 채용 공고 같은 거. 공식적으로는 그거를 어쨌든 채용 공고를 해야 되니까 그 전달하는 경우 있잖아요. 전달해가지고 축제도 지금 현재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예를 들면 지자체 안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럼 단체들한테 뭔가 지원을 해주고 뭔가 표단속을 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축제 형식을 빌려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죠. 수의계약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지금 축제를 이루는 그 양극단이죠. 굉장히 한쪽은 크게 해가지고 군중 그 동원 능력을 통해 가지고 성공 치적을 하는 거고, 또 다른 한쪽은 약간 잘게 쪼개 가지고 예산을 해서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축제들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양극단. 결국 공통점은 뭐냐면 시민들이 없고 국민들이 없는 누군가를 위한 그런 이제 축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축제의 거의 의미를 상실한 그런 축제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벼락치기 축제를 하면 이런 현상이 그렇죠. 특히나 더 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쭉 봤을 때 예를 들면 강릉의 단오축제가 굉장히 오래된 축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교적 바가지 논란이 없습니다. 교통체증은 조금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왜냐? 단오축제와 관련된 조직위원회가 약간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뭐 상권을 잠깐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릉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지역 주민들의 굉장히 자긍심 높은 행사인 거예요. 그냥 노는 축제가 아닌 거예요. 그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굉장히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맞아. 상인들하고 교육도 하고 적정 가격을 이 정도로 올리면 이건 안 된다라는 뭐 세미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 점검하는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관은 뭐 안전도 점검하고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를 좀 조직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는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합니다. 논란이 없도록. 근데 말씀하셨듯이 지자체가 지자체장이 자기 나가서 마이크 잡고 업종 홍보용으로 부랴부랴 만들다 보면 소위 떴다 방식의 업체를 끌어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맞아. 이런 부분에 섬세한 작업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인들만 탓할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예를 들면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게 모텔 하나에 20만 원, 30만 원이어서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항의를 받은 적도 되게 많고 예, 갑자기 방문하는 국회의원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아니 제가 강릉에 왔는데요. 보좌관하고 왔는데요. 방을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모텔을 구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30만 원 달려고 한다.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이게 나중에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어떤 숙박업소나 음식 가격을 정부에서 일괄 통제할 수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인해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강원도청 차원에서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콜센터 만들어서 숙소 원하는 분들은 글로 전화를 해서 예약해주는 시스템. 그럼 이제 가격에 대한 기록이 어느 정도 이제 잡히잖아요. 동향이. 그리고 방 비었는다고 연결도 할 수 있고 이런 비슷한 시스템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자체가 좀 개입을 해서 숙소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점검을 하고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 우리 뭐 인터넷 접속해서 하라는데 작은 모텔이 무슨 뭐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어느 쪽은 방이 남아돌고 어느 쪽은 막 폭증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좀 이렇게 관광 시스템을 잘 마련해 놓으면 소비자들한테 좀 편하고 가격 경쟁이 어느 정도 붙어서 좋은 가격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올 초에도 그 봄꽃 축제 하면서 정부에서 대안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행안부 일부 그리고 지역 자치회 공무원 상인회 그리고 또 소비자 단체가 다 함께 이렇게 아마 이런 거버넌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다 함께 움직이면서 이렇게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유연하게 좀 대처하면서 또 가격 상한가도 좀 책정을 해놓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러한 마인드가 좀 중요하지 않겠어요? 너무 이 축제 자체를 어떤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끌어낸다라기보다는 우리 지역민들의 뭐 화합이나 아니면은 우리 축제의 어떤 전통성을 잇겠다라는 그런 지역민들의 좀 생각이 좀 올바르게 자리 잡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민들 혹은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축제를 기획을 하고 또 운영이 되는 그런 사례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은 이제 거꾸로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해마다 계속 바꿔야 불판을 간판만 바꿔다는 경우가 많고 이름만 바꾸고 가보면 내용만 똑같고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없앨 건 과감히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김천 김밥축제 3가지가 없었다는 기사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의전이 없었다. 거기 왜 높은 사람들 오면 관광객들 차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의전하고 이런 축제 많잖아요. 맞아요. 시민들은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개막식 하면 제일 지루한 게 단체장 나와가지고 존경하는 무슨 여러분 저는 뭐 하고 더 웃긴 건 거기 더 웃기다고 하면 되겠지만 뭐 시의원, 군의원 다 가지고 한 20명이 돌아가면서 인사하는 경우 이거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데 무슨 관심이 이거 없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광객들이 재밌을 볼 수 있는 공연 중심으로 개막식을 바꿨다. 바가지 없앴다. 그래서 의전, 개막식, 바가지 다 없앤다인데 저는 이 의전은 공무원분들이 너무 과잉 충성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없애는 게 단체장님 욕 안 먹고 칭찬받는 길이다. 그렇게 꼭 해주고 싶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각 지역에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 행사. 이제 그리고 평론가님하고 아나운서면 전 이제 안 불러줄 거예요. 공식 행사. 왜 이런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안 부릅니까? 네. 저는 이제 행사장에 사실 이제 진행자로 많이 가기 때문에 요런 공식 행사 진행자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긴 하지만은 조금 줄인다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출산시켰는데 할 말이 없는데 억지로 시켜가지고 본인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본인이 어려운 걸 왜 시키는 거예요, 자꾸? 전 이런 경우도 봤어요. 축제에 왔는데 이렇게 도의원들이 오셨는데 누구 먼저 소개하느냐, 누가 앞에 하느냐 싸우고 난리 났었다는 거예요. 내가 삼성인데 어떻게 초선 안 패야지? 무슨 말이냐? 나이대로 해라. 아니다, 기억 니은 순으로 내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뒷자리에 앉았던 모 도의원이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소리 지르는 걸 또 관광객들이 다 보고 이런 거 진짜 없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너무 웃긴 상황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거기에 인력이 다 또 그렇죠. 네, 그쪽으로 다 몰리고 저는 이런 상황들에서 또 좌지우지되는 또 그런 진행자로서 항상 그러면 누굴 먼저 소개하나요? 그런 경우들 이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완전히 축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뭐 시장님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사실 축사를 지역 주민이 해야지. 맞습니다. 이건 박수. 마을 대표가 와서 할 뻔한. 우리 지역 찾아와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개회사부터 축사를 한 5개 합니다. 이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역민들이 또 진짜 주인공이 되는 그런 지역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천 김밥축제는 특징이 이제 2030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서 갑자기 지자체가 나오면 다음에 안 와요. 그쵸. 그 특성이 있어. 네. 절대 안 갑니다. 우리 Z세대의 특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동물권 보호라는 시대적 가치에 역행한다는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또 진행이 됐는데요. 이 보은 소 힘겨루기 대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제 동물학대 논란 올해도 여전히 있었고요. 그리고 뭐 산천어, 송어 축제에 갔다가도 충격받으신 분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매년 뭐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이제 겨울 축제를 거의 대표하는 그런 지역 축제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매년 칼럼을 썼어요. 매년. 근데 좀 이상한 놈 아니야? 동물을 근데 2003년부터 이 축제가 시작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축제 거의 제가 2008년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계속 칼럼 썼어. 매년 프레시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미디어원으로 해서 계속 했어요. 네. 다들 그게 왜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 그래도 네. 동물권 단체들이 좀 생겨가지고 실제로 좀 이슈 파이팅을 하시더라고요. 주된 내용이 근데 이제 어떤 그 거였죠? 뒤에 네. 또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하냐면 CNN에서 주목한 10대 세계 축제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는 좀 외신에서 접근하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저는 외신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일개 개인이잖아요. 네. 이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CNN에서 그렇게 호핑했다는데 네.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화천군이 사실 굉장히 지자체 중에서도 재정 자립도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 산천어 축제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크다. 네. 그 지방의 어려운 그런 이제 재정 상황 속에서 산천어 축제가 굉장히 기여한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그걸 비난하냐? 어렵게 지금 군민이 합쳐가지고 성공시킨 건데 왜 거기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냐라고 해서 상당히 고전을 이제 했어요. 모두가 맞다고 할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네. 그거는 너무 낭만적인 거고 너무 저는 아무 낭만이었나요? 이해관계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안타까웠던 것이 산천어 축제 참여하는 분들 보면은 되게 가족 단위로 갑니다. 가족 단위인데 아이들과 함께 가거든요.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산천어를 낚고서 이제 뭐 기뻐하고 이런 모습들 그걸 이제 SNS에 올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건 반교육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체험 뭐 자연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자연도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산천어는 뭐 자연산을 하면은 또 더더욱 안 되겠지만 이 축제를 위해서 인공적으로 양식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축제가 왜 없냐?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낚시 면허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환경이나 생명 그런 것에 연관되기 때문에 낚시조차도 면허하는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방송 프로그램 중에도 낚시 방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특히 자연산을 막 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낚시를 하면서 잡는 그 과정을 굉장히 무슨 막 희열에 찬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산천어도 낚시를 해가지고 잡는 모습을 마치 굉장한 어떤 축제로서의 가치와 또 가족 단위로서 해야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한때의 즐거움을 위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산천어를 양식을 해가지고 그걸 공급을 해서 고통을 주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그 사진 또 찍어가지고 방송이나 SNS에 올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즐길 게 없으니까 생명을 어쨌든 파괴하는 거잖아요. 네, 이 과정이 또 굉장히 좀 잔인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일부러 미끼를 잘 물게 하기 위해서 그 산천어들을 좀 굶기더라고요. 굶기게 하는 거죠. 사실은 낚시를 저도 예전에는 지금은 안 갑니다만은 낚시가 잘 되는 곳의 특징이 뭐냐면 그 개체 수가 많은데 먹이가 부족한 곳이 그 낚시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가물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고기가 몰렸다거나 아니면 이제 바다로 가게 되면 밀물기에 고기가 이제 잘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 환경을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시민단체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나중에 남은 이제 산천어의 어떤 처리 문제 이런 문제들도 이제 반생태학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반교육적이에요.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족 단위로 절대 가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 제기가 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 이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만 좀 많이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예, 좀 새로운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 시민단체나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거는 이제 동물 학대다. 그리고 그 산천어의 기준에서만 이렇게 계속 언급을 했는데 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말. 근데 저는 뭐 사실 산천어 축제의 근데 장점을 굳이 보자면 주민들의 참여인 건 맞아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다른 문제인데. 산천어 축제 때 이렇게 등을 만드는 거는 노인들이 보통 사실 축제에 참여하거나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게 없는데 1년 내내 그 등을 또 보는 그 컬처가 같이 결합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뭔가 기여를 하면서 축제 한 주인공이 되는 이런 모델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가 요즘 공정무역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루아 커피라고 해서 왜 그렇죠. 이제 동물한테 강제로 이제는 커피를 먹이는 수준까지 되면서 루아 커피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듯이 공정무역처럼 공정여행이라는 개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많이 반성을 했는데, 저도 옛날에 동남아시아 가서 너무 무서운데 코끼리 그 타는 거 한번 해보라 그래서 네. 하도 주변을 세우면서 벌벌벌 떨면서 탔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코끼리 그 타는 여행을 좀 안 하는 경향이고 오히려 코끼리들이 목욕할 때 따라가서 옆에서 지켜보거나 이런 여행으로 오히려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광이라는 개념도 너무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편안함과 휴식과 생태를 생각하는 여행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거 바뀌는 거 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실 이제 동물원도, 저도 사실 동물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부 동물원이 왜 동물 학대로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거꾸로 요즘 각광받는 동물원은 쌩쌩하게 멋있는 동물이 아니라 병든 동물을 구출해서 치료하는 동물원이 있더라고요. 그럼 뭐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거나 뭐 묘기 부리거나 애교 부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 힐링이라는 그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동물들을 치유해주고 언젠가는 글쎄 자연으로 방사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동물원이 오히려 유튜브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내가 저기 가서 기부라도 하고 싶다 이런 흐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니까 우리가 공정 여행의 관점에서 관광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또 새로운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또 새로운 관점으로 좀 한번 다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동물권 보호도 중요하고 네. 이제 정말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니까 저는 이제 소비자 주권주의로 이제 점차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노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짠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당장에 뭐 산천어 축제를 금지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동물에 대한 인식도 그런 동물 가두고 학대하는 그런 동물원보다는 뭐 치유하고 치료의 그런 동물원 공간으로서 이동을 시킨, 이제 점차 문화적으로 이제 이동을 하도록 우리가 점차 바꿔가는 거지. 갑자기 규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산천어 축제라는 화천군 자체도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천어 축제를 하는 화천군 같은 경우 모범적인 게 그 운영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바가지 요금 이런 것도 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산천어 축제 축제 하시는 분들 추진위원회 그 관리본부는 1년 내내 그것만 하세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산천어 축제를 하면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알찬 내용을 이제 담아낼까라는 걸 고민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축제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모범적으로 이제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이 않다라는 걸 좀 분리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저는 요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다만 이제 화천군이라든가 강원도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강원도에 있다 보니까 겨울에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춥다고. 산천어 축제 겨울에 하잖아요. 그리고 글쎄 저희가 강원도에서 늘 고민이 겨울 되면 길 막히고 안 온다라고 하는데, 강원도는 공장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관광이라든가 상수원 보호부도 군사 규제 너무나 많은 규제가 있어요. 군사 규제까지. 사실 이제 관광을 안 하면 먹고 살 방법이었는데 겨울에 춥다고 눈 온다고 안 오니까 겨울왕국 강원도라는 걸 만들고 이제 그런 개념에서 산천어 축제가 이제 탄생한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목표의 목소리를 담아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지 이게 지속 가능하게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요즘 무장애 관광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사실 외국은 이렇게 노인들이라던가 장애인들도 누구나 관광지에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많이 개선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관광 가는데 불편한 거 참아야지. 휠체어 타는데 집에 있지 뭐 따라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노령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도 이제 휠체어 타거나 몸이 불편해질 가능성이 점점 높고요. 국가적 관광정책이라는 것은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장의 관광에서 오히려 한국이 모범적인 국가가 된다면 그걸 또 굉장히 관광지로서 오히려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무장애 하면은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장애인 단체에서 같이 이제 자문회 활동 하면 보면 그러니까 이제 특정 사람들만의 어떤 그런 조치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그 노령화세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안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저 안경 쓰는 모습을 보더니 야, 이제 너 소용없게 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는 약간 섭섭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들이 안경을 쓰게 됐으면 좀, 야, 어떻게 다 안경을 쓰게 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 약간의 장애인은 다른 그 영역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장애 등급 받으셨어요. 눈이 나쁘셔가지고. 이제 많이 받으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 다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장애는 전 국민을 위한 조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떤 특정 소수자를 위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이제는 다 무장애 축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따로 구분을 하는데 다 전부 다 무장애 축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모토로 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진짜 중요한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천어 축제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교육적 측면에서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또 무장애 또 관광에 그리고 또 공정 여행까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지역 축제가 앞으로 좀 어떠한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지역 축제 목표를 어떻게 좀 설정하는 게 좋을지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축제에 대한 관점이 지자체 입장일 수 있고 또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련돼서 특산물을 활용해서 축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규모의 경제도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겠죠. 특히 뭐 K 콘텐츠 관점에서 이제 예를 들면 랜드마크형 축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지역의 축제들을 현장을 가면서 분석한 사례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괴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갔을 때 그 대추 농장 축제가 있었거든요. 괴산해요. 근데 거기는 완벽하게 지역 주민들이 하는 축제였어요. 근데 그 지역 축제를 우리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가을이면 가을, 봄이면 봄, 겨울이면 겨울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계절 해요. 사계절 합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가지고 축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농산물이다 그러면 봄에 꽃 필 때부터 그 일종의 그 고객이라면 그렇고 축제에 참여하시는 일반 분들이 방문을 하세요. 그럼 예를 들면 대추꽃이 필 때는 대추꽃 필 때 축제를 해요. 또 여름에 또 이제 열매가 맺히잖아요. 파랗게. 네. 그럼 파랗게 맺을 때 또 찾아오게 만들어요. 대추 열매 축제인가요? 네. 그리고 가을 되면 또 수확하잖아요. 그럼 수확하면 수확 계절에 또 찾아가요. 그러면 봄부터 가을까지 해가지고 4번 오는 거예요. 이제 겨울에 또 이제 겨울엔 또 겨울에 맞춰가지고 또 축제를 합니다. 이제 그럼 이렇게 그 봄꽃부터 여름에 이제 열매가 달렸고 가을 수확해서 그걸 또 활용해가지고 겨울에 또 대추에 관련된 또 체험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즘에 유행한 코로나19 전 얘기입니다.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게 체험이거든요. 자기가 관여를 해가지고 열매가 맺고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페스티벌을 벌이는 것까지 1년 이렇게 연달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애정이 엄청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방문하시는 분들하고 지역 주민들과 밀착 관계도 형성이 되고 또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소박하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자체적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이제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관공서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 지역 주민은 이제 빼놓은 거고, 그러니까 빠지는 거고, 관여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럼 결국에 말씀하신 대로 기념사하고 축사하고. 네. 근데 그 대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처음부터 기획을 했기 때문에 기관장이 올 필요도 없고
그들이 뭐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나중에는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뭐 좀 도와줄 게 없나요? 도와줄 게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렇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군중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경제 효과 내는 건 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전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밑에부터 위로 그리고 옆으로 가고 또 도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힐링을 느끼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지역 축제에 가셨을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뭐 공연 많이 하시고 축제 내용물은 많은데 소외되는 느낌 안 드세요? 그렇죠. 내가 여기 왔는지 모르잖아. 축제 왔는데. 심지어 우리 지역에서 하는 축제조차도 내가 어디서 왔지? 나 우리 동네 안 같은데 나는 낯선 이 느낌. 네. 그래서 도시민들도 사실은 단순 힐링이 아니고 뭔가 그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축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이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너무 그 화려한 프로그램 그리고 뭐 그 어떤 부스 이런 것이 과연 정말 축제의 어떤 본질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또 지역 안에 있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좀 주체적인 그런 축제를 이끌어 나가자 이런 게 좀 방향성이 될 수 있겠네요. 운영 구성원도 중요한데 또 다른 축제 가니까 어떻게 가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외진 곳을 많이 갔었는데 운영 주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같은 성씨 집안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집성촌에서 집성촌이다 보니까 다 뭐 연결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굉장히 끈끈해. 맞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축제를 운영하고 이렇게 실제로 꾸려 가시는 분들이 그 어떤 돈독함 이런 게 전제가 돼야 축제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중심 주체가 누군지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사는 그 애착이 있는 지역민들이 좀 주체자로서 축제를 이끌면 더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요즘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귀농하신 분들이 정착하기가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오가는 그런 그 마을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관계에 대한 다들 좀 대면대면한 측면이 있는데 저는 축제를 같이 좀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계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까지 그 외지인들이 들어가셨을 때 항상 얘기하시는 게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를 좀 약간 따돌림을 한다. 이제 그들끼리만 뭐 이렇게 어울린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마을 사람들은 워낙 그 동네에서 혼자 그 분들만 계속 살았기 때문에 섞이는 것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섞여야 되나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축제도 이렇게 요즘에 귀농 많이 하시고 또 전원 회귀농 많이 하시는데 그걸 매개로 해가지고 저는 하나 될 수 있는 계기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많은 타지인들을 우리 지역으로 불러 모으는 그런 효과를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전문적인 입장을 저는 솔직히 가장 인상 깊은 축제 중에 하나는 평창에서 열린 개촌 클래식 축제인데요. 개촌이요? 개촌이요? 네. 지역 이름인가 봐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굉장히 평창군 안에서도 개촌이니까 작은 마을인데 클래식 축제인데 여기에도 거기서 클래식 축제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 아니 평창에 무슨 공연장이 어디 있어? 누가 왔대? 조성진이 왔대. 세계적인 뭐 아티스트 백건우가 왔었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민관학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학은 어디냐? 한예종입니다. 한국예술학교. 민은 뭐 당연히 평창군하고 주민들하고 관이 돼 있는 거고요. 또 있습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제가 왜 감동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평창에 공연장이 없죠. 이 클래식 공연은 밤이 하는 곳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평창군에 있는 산이 뒤에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별빛 클래식 축제입니다. 밤에 열려요. 어머, 그럼 산을 막 이렇게 댕지고 있으면 메아리가 울릴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산을 배경으로 밤에 피아노 공연을 한번 들어보면 정말 기절입니다. 기절. 우와. 제가 갔다 왔고요. 이 평창 클래식 축제도 마을 주민들이 같이 하고 제일 중요한 거 평창 클래식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개촌 초등학교 오케스트라의 공연입니다.
이건 어떻게 만드느냐. 한예종 선생님들이 와서 레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주민주도 참여형이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들어가고 이 축제 현장에 제가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었는데 주민들이 다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만든 수제 맥주 같은 것도 나오고요. 말 그대로 클래식의 마을 전체를 물들이고 클래식 마니아들이 공연을 보러 오고 왜 세계적인 거장들이 여기 와서 공연을 할까? 사실 거장들 막 뭐 피아노는 뭐 해야 되고요, 뭐 스피커 어때야 돼요 이게 아니라 이 발상 자체가 너무 재밌고 이 초등학생들이 오케스트라 만들어서 문을 연다고 그리고 이 한밤중에 별빛 아래에서 산을 배경으로 클래식 공연을 한다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갔다 왔고요. 이 평창 클래식 축제에 같이 했던 분이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 가 계시는데 주민들도 참여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이런 거 너무 좋다. 특히 이제 콘텐츠를 얻는 축제잖아요. 네. 뭐 우리가 강원도 옥수수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옥수수 감자도 팝니다만 클래식을 언제 발상을 했다라는 거. 옥수수 먹으면서 보면 더 좋겠네요. 그리고 공연이 무료예요. 이것도 굉장히 대단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많이 갔던 경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강릉 커피 축제. 제가 이제 강원도 출신이다 보니 강원도에 예전에 괜찮습니다. 예전에 강릉 하면 회 먹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회 한 접시에 소주 딱. 요즘 젊은 세대들이 회 먹으러 강릉까지 갈까요? 특히 가을에? 그런데 이 커피 축제는 가을에 열립니다. 10월 말부터까지 11월까지 열리는데 이거는 강릉문화재단 멤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아니 서울에 커피숍 좋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강릉까지 가는 이유는 강릉의 낭만.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보면서 커피를 마신다. 그래서 좀 역발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립중앙박물관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게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 분장대회에 1등을 뭐가 있냐. 금귀걸이로 분장한 사람들이 1등했습니다. 이 분장대회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인 거예요. 엄청 히트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있는 이렇게 콘텐츠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콘텐츠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역발상 콘텐츠 시대다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김민석 총리 최근에 불닭볶음면 먹는 영상 많이 나왔죠. 네, 김민석 총리가 배웠을 텐데. 김민석 총리가 백수 시절에 영화 공부하셨던 거 아십니까? 영화 제작. K컬처 낭만이 있으셔요. 네.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K컬처 문화강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 또 김민석 총리고 대통령님은 최근에 고 신해철님의 마왕 복장.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성남시하고 경기도에 있을 때 예술인 기본소득이라던가 예술 육성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뭐 먹사니즘, 잘사니즘 너무 상업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사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 기초 예술인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두고 있고 또 지역을 잘 살게 하는 소상공인을 잘 살게 하는 축제, 관광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 어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보여줘요. 안 하죠.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순천 MBC는 갔다 왔지만 유튜브에서 안 해줘요. 유튜브에서 이거 하면 사실 조회수가 뚝 떨어지고 갑자기 동시 접수자가 뚝 떨어지는데 제가 그래서 서울의 소리에서 이 아하방을 한다고 했어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밤새 준비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쇼츠도 만들고 계속해서 널리 한번 좀 퍼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평론가님 우리 강원도는 좀 애정을 갖고 많이 말씀해주세요. 강원도 애정 많아요. 그 오징어 축제도 갔는데 오징어 축제도 너무 좋더라고요. 지역 주민들 것도 중심이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오징어 축제 해야 되느냐 말이야. 지금 오징어가 안 잡혀가지고 지금 중국 금징어죠. 금징어. 선박이 그냥 싹쓸이 한다는데 사실 좀 살살 좀 잡지. 안 잡히게 하면 지역 주민도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오징어 축제도 좀 잘 되길 바라면서요. 정선 사과 축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강원도가 지금 현재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사과 등이 지금 북상하고 있어요. 정선의 사과가 지금 유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사과 축제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강원도는 오히려 지금 지역 특산품 축제할 게 많기 때문에 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먹는 축제 나쁜 건 아닌데요.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유행을 탑니다. 이 먹거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 해외 인플루언서라든가 영화 카디비도 최근에 고추참치 먹어서 난리 났다고 하는데 뭐 불닭볶음면. 근데 제가 보니까 전국에 먹는 축제 열리는 걸 지도로 만드는데 겹치는 곳이 너무 많고요. 잘못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객단가가 너무 낮아서 경제 효과는 사실상 조금 떨어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K 콘텐츠를 얹으라는 거는 체험형 관광,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을 위해서는 콘텐츠를 얹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론가님 너무 말씀 공감하는데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얹는 관광. 최근에 이제 제가 순천 MBC 가서 여수 순천 쪽 지금 크루즈 관광 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먹는 것만 갓김치만 외국인들한테 주면 오겠느냐. 그리고 거기 산단이 원래 야간에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산단의 야경이 그렇게 멋있었는데 또 그게 조금 이제는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 자꾸 얹어라. 그게 이제 K-팝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뭐든지 좀 콘텐츠를 얹자라는 고민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사실 진짜 중요한 게 아까 이제 김천 기법축제 영상도 나왔습니다만은 물어봐야 돼. 아 제발 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걸 물어봐요? 국민과 시민한테 예를 들면 지역이나 했을 때 뭘 원하세요 물어보잖아요. 아, 사실 김밥축제 같은 경우는 물어본 거 아니에요. 김천하면 무슨 예 프랜차이즈가 생각납니다. 엉뚱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 어쨌든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좀 물어보세요, 좀 제발. 그렇죠. 방금 하신 그리고 분한테. 항상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우리 부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그 평창 클래식 축제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들으니까 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 지역민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는 뭔가 좀 창의적이에요. 창의적이면서 또 지역의 색깔이 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역의 정체성이 명확한 그런 축제들이 정말 중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지금 외국인 10명 중에 8명이 한국을 왜 오느냐, 뭐 하고 싶냐라고 하니까 먹는 음식을 얘기했다라는 게 이게 근데 저희가 양면성을 잘 봐야 돼요. 왜냐, 먹으러 온다라는 것은 콘텐츠에 대한 매력이 아직까지는 우리 생각보다는 아직까지는 적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먹거리는 유행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체류형 관광, 예를 들면은 뭐 밤에도 나가고 쇼핑도 하고 잠도 자고 뭐 이렇게 좀 연관이 많이 되려면은 콘텐츠, 제가 항상 주장하는 K 콘텐츠 관광 굉장히 중요하고 K 콘텐츠 관광이 되려면 당연히 창작자들에 대한 보호책이 잘 마련이 돼야 됩니다. 먹는 것도 약간 이제 막걸리 파전은 좀 그만 먹고 좀 지역의 정체성이 드러나게끔 먹었으면 좀 좋겠다. 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개촌 클래식지 같은 경우 이제 잘 하신 게 뭐냐면 약간 이제 그 실경 공연이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유행이거든요. 근데 그 실경 공연은 이제 비주얼 측면에서만 이제 그런 산이나 뭐 이 강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공연하는 건데 그거를 산을 이제 음향 효과로 활용했다는 게 우리 역시 K컬처의 창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밤을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류용 관광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자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강원도도 지금 약간 좀 편리함의 역설이 뭐냐면 KTX의 역설. 네, 너무 막 시원시원해 뚫으니까 자지를 않아. 너무 가까워졌어요. 네, 자야 거기서 숙박도 하시고 밥도 먹고 그래야 이제 돈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밤에 뭘 할지에 대해서 콘텐츠 우리 고민 많이 해요. 그리고 너무 시원시원하게 뚫지 마세요. 약간 불편해야 돼. 지금 태안 같은 경우도 거기 이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좀 가로림만 해가지고 통과하면은 더 좋을 것 같지만요. 그거 교통 좋아지시면 안 잔다니까? 안 자면 지역 효과 없어. 그것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천 클래식 축제는 뭐 사실 하기 일주일 전부터 지역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가 다 되고, 그리고 일단 왔다가 오면 너무 낭만적이라서 며칠 더 있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교육적으로도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 풀밭에 앉아서 이렇게 맥주 사다가 마시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추울까봐 자원봉사자들이 다 담요랑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의자도 다 준비해놓고, 또 그 셔틀버스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축제가 정말 여기 온 사람들이 만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얼마나 고민했냐를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여러분, 가을 겨울이 강원도 더 좋습니다. 많이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동물 학대하지 않아서 좋네. 교육적이야. 그리고 교육적입니다. 있는 자연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요. 강릉 커피 축제 커플들 꼭 가십시오. 일단 커플이 있어야 되네요. 네, 아니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의외로 어르신들이 안 좋아하실 것 같죠? 강릉에 굉장히 특색 있는 커피숍들 많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아름다운 풍경 속에 커피숍 딱 하나만 있는 데 있어요. 제가 특정 업체 홍보가 될까 봐. 의외로 어르신들이 나 태어나서 이런 데서 커피 처음 먹었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신 게 뭐냐면 요즘에 그게 시니어 세대다 하니까 방송 프로그램이 뭐 되게 노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방송 프로 하잖아요. 일본 다 망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다 젊게 살고 싶어 하시고 카페 좋아하신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트롯만 좋아하지 않아요. 자꾸 트롯 장르만 틀어주는데 축제에서 그러지 마세요. 다양한 장르 좋아하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아까 고령화 시대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60대 아니에요. 네. 60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강릉 커피 축제를 포함해가지고 트렌디한 젊은 콘텐츠들 이렇게 접목하시면 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규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지났나요? 네. 지금 34분인데 그래도 정말 재밌고 또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 축제를 위해서 정부에게 좀 부탁의 말씀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최근에 보면 관광과 관련한 안전 인프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개별 업체나 개별 지자체에서 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굉장히 환영한다. 국회에서도 관광진흥법 관련된 보면은 그러니까 인프라적인 안정도 있고요. 성매매나 이런 거로부터 민박촌 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거 이제 법을 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부가 할 일이고 문체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풀어야 될 규제 예를 들면은 뭐 비자 문제라든가 결제 문제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는 뭐 지금 최경 장관이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좀 잘 돼야 되겠고 지자체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의 거 뺏기거나 유명한 가수 한 명 데려오면 특히 단체장이 좋아하는 가수 섭외하느라고 공무원분들은요 너무 싫어. 단체장님이 좋아하는 들어. 사람 한 명 와서 공연하는 게 최대의 치적이다. 정말요. 이런 좀 네. 자조적인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관 중심으로 하지 말고 민간 협력, 거버넌스 필요하면 할게. 필요하면 우리 평론가님 같은 분도 아나운서님도 저도 불러서 지혜를 모아서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컨텐츠와 지역의 개성에 살려있는 그런 축제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속 시원한 말씀 감사합니다. 평론가님도 그러니까 한마디 해주시죠. 말씀하신 게 정책 평가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자체장에 그런 민원이 들어가는 가수 섭외한 축제는 문체부가 빵점 이렇게 줘야 돼요. 정말요. 빵점 이렇게 줘야 돼. 또 얼마나 비싸요. 네.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지역 축제에 관련돼 가지고 지원해줘야 되는데 평가 기준이 뭐 몇만 동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K 콘텐츠, K 컬처, K 팝을 왜 성공했느냐 결국 팬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축제에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찐 팬이 얼마나 있느냐, 그 어떻게 돈독한 관계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가수도 말씀하셔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정말 그 인디 가수들 정말 눈에 띄지 않는 새로운 가수들을 얼마나 섭외를 해가지고 혁신적인 시도를 했느냐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축제뿐만이 아니고 K-팝을 살리는 그리고 또 K-뮤지션 요즘에 이제 아이돌 그룹이 너무 많이 부각이 되는데 아이돌 그룹만 K-팝 가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예 가수들을 얼마나 캐스팅했느냐도 전 지역 축제에 중요하게 이제 작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요 좀 아쉽게 미디어 중심으로 가수 활동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무대 공간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레나 공연장 담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김광석 씨가 학전에서 오랫동안 거기서 라이브 공연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그 대학로나 이런 데 지역 경제 활성화가 있는데 그 영국에 가면은 비틀즈가 활동했던 그 클럽이 리버풀에 있는데 그곳이 명소화돼 가지고 거기에 자전거로 이제 그 관광객들을 끌어주는 사람도 먹고 살고 가이드도 먹고 살고 이러거든요. 지금 K-팝의 한계가 뭐냐면 엔터테인먼트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획사가 가지고 거기서 기획사만 보고 와요. 근데 실제로 방탄소년단이든 블랙핑크든 스트레이키즈가 활동했던 공간에 대한 것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레나 공연단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K-팝 팬이나 많은 분들이 방문하면서 그 지역 경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멀티플렉스가 왜 위기냐? 멀티플렉스가 그 안에 가둬놓고 자기들만 팝콘 팔아가지고 수익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안 가 이런 거예요. 이런 맥락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가 좀 산으로 갔어요. 네. 아니 우리 평론가님이 평론가님이 오늘 이제 3번에 걸쳐서 K컬처 드라마, 뭐 영화, 오늘 또 축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배가 산으로 간 것 같은데. K엔터까지 오늘 이야기 좀 나눠주셨는데요. 또 우리 K컬처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 또 응원하고 또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무것도 아닌 방송 아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 반 또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감기 유의하시면서 또 한 주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